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명쾌상쾌 유익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죄가 없는데 벌금을 내라니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병원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사유되나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19세 미만의 국내 일형 당뇨병 환자는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형 당뇨를 앓는 청소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배되지 않아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체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일형 당뇨를 앓는 많은 청소년들이 집에서 먼 거리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런 규제들이 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 좀 들려봐 주시죠. 네, 앞으로는 희귀 난치병, 암, 당뇨 등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중고교 입학 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난치성 질환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는 조치인데요.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에 협약기관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전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건강상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해서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이런 특례 대상에 지체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훨씬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연령 제한이 삭제가 돼서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이 무조건 그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형 공립고는 이제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업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이 집안 소멸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개안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최근 자공고 2.0 모델을 도입해서요.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각 지역의 자공고가 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 이어서
이어서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공고 교장을 개방형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부형 교장만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장 공모를 통해서 외부 인사도 자공고 교장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형 교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교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반면 개방형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을 통해서 난치성 질환 학생들이 좀 편의성이 좀 증대되었으면 좋겠고 저출산 문제,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까지 좀 해결에까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경영 혁신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금고 내부 임직원의 비위와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부실금고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중앙회가 법 개정을 통한 내부 감독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내용 들려봐 주시죠.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 네. 임직원 등을 추천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하여 네. 외부 인사가 네. 이제 그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대폭 확대되도록 되었습니다. 중앙의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번 시행령은 총 7명의 위원 중에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는 기존 외부 전문가 3명, 금고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이사장 2명에서 외부 전문가 5명, 그리고 중앙회 이사 1명, 금고이사장 1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회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또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 기능 강화를 또 도모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만 감사위원 또는 감독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 제한 기한을 준용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 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서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 금고감독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상환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안정성도 높였는데요.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중앙회 역시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 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 받아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겠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제외한다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해당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새마을금고가 어쨌든 좀 중앙회에서 나서서 뭔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의 불안감이 이 개정안을 통해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실손보험제도는 보험금 청구 시 청구인이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 등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처럼 복잡했던 청구 절차가 좀 대폭 편리해진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내용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보험 소비자, 즉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약국이나 병원, 그런 의료기관에서 보험 회사, 즉 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를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맞아요. 저도 평소에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느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매번 이렇게 또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손 서류 좀 이렇게 떼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또 떼주고 하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는 불편했는데요. 네. 예,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비자가 일일이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천만 명이 가입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만 연간 3천억 원에 달해서 국민의 불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 즉 병의원, 약국 같은 곳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돼서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게 부여하고 또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 대행기관은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 등을 협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벌금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새로이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서 1년 후인 내년 10월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료급 의료기관 병상 30개 미만과 그다음에 약사법상 약의 경우에는 2년 후인 2025년 10월에 시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행일이 약간 조금 내년 10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병의원 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좀 2년 후까지 유예기간을 좀 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당히 전산화되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갈 때마다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는데 변호사님도 불편하시고 막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포기 금액만 굉장히 커서 맞아요. 국민의 지금 불편이 보면은 1억 건에 네. 3천억의 사실 포기 금액이 있다. 이 네. 부분은 사실 조금 제도 네. 개선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노년층하고 취약계층 사실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핸드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전 남편이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제 이름으로. 네. 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 일로 관련된 직원분은 이제 기소유예 처리가 났고요. 네. 네, 그 남편분은 법원에 송치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저희 회사에 부과된 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그 네.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지방비는 완납을 했어요. 그 네. 제재 부과금까지도 완납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국비가 이번에 나왔는데 제재 부과금이 네. 제가 궁금한 건 회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이 났고 직원분도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난 상황에서 네. 이 제재금을 저희가 이제 납부해야 되는 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네네. 연락드린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 제재금이 5배가 이제 500배가 네. 나왔어요. 네. 이 500배가 나온 제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렇군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정소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좀 네.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금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이게 아마 업무상 횡령이랑 그다음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였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예,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상담자님께서 혹시 명의만 대표이사로 이렇게 해주시고 빌려주신 거고 실질적인 운영은 전반적으로 남편이 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남편하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쯤에 12월 달에 헤어질 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러면은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제 제가 했을 때 그 시점이 이제 그러면은 정부에다가 이게 잘못된 걸 신고할 수 있지 않았냐를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2022년 12월부터 직접적으로 네, 맞아요. 경영에 들어가셨고 그 네, 전까지는 남편분이 하셨는데 지금 네. 부정수급권은 남편분이 경영하셨던 2022년 12월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 당연히 2022년 12월 이후에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행위는 없으셨고 그래서 네, 무혐의 처분이 나오셨다. 이제 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청에서 남은 부정수급 원금이란 제재부과금 총 7천만 원 정도를 청구해서 이 처분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발생을 하신 걸까요? 이 처분이? 예. 그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시장에서 저희가 다 완납한 거는 작년 2023년도 예. 왜냐면은 그 2월 달에 이제 이게 전 남편이 신고를 했어요. 재밌는 건 전 남편이 신고해서 시청에서 알게 되셨고 저희한테 제재 원금하고 이제 제재 부과금까지 납부되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 이루어졌죠. 아, 그 2023년 상반기에 기존에 이제 제재 부과금이랑 이제 부정수급 원금을 이미 납부를 하셨고 제 말은 이제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이 또 새롭게 처분이 발생한 걸로 네. 아는데요. 그게 언제 발생하셨는지 여쭤본 건데요. 네.
저번 달에 납부가 지난달이요? 예, 네. 그러면 2024년 9월경에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신 거고,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나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분이랑 연관된 다른 분은 기소유예 네. 받았고 남편분은 검찰에 송치가 돼서 아마 기소가 되셨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판 절차가 아마 진행 중일 텐데, 그래서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혐의가 있으신 그런 사안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형사는 형사고, 지금 이 부정수급이랑 제재부과금은 행정소송으로 다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셔야 되고, 지금 사안에서 의견서 내라고 한 것 네, 자체가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이게 다퉈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형사에서의 결과가 당연히 행정소송에 커다랗게 영향을 주시는 사안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금 부과된 거 작년이 아니고 2024년 9월, 올해 9월에 지금 이 부정수급 원금이랑 제재부과금 7천만 원 처분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행정소송이 사실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원칙적으로는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 경우 네.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제척 기간을 준수하셔서 제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척 기간 내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점은 지금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신 건데요. 자, 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통상 이 취소 소송을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전 단계인 이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하실 때 지금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 사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관련 증거로서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내역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2022년 12월경부터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관여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상담자님하고는 지금 부정수급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수급 처분이 상담자님한테 이 부과된 거는 이 처분이 위법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이런 처분이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그분한테 보통 처분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과거에 이 행위를 하셨던 그 남편분이 부과가 되는 게 맞고, 그 당시 대표이사 계속 자격 유지하셨어도 저희 이제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진짜 실질적 경영에 아무것도 관여 안 했던 것이 명백하면은,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 처분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 해서 취소가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이시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하다 보면 통상 상대방이 이제 그 소송 수행자라고 해서 그 행정청 소속 직원, 그 이제 공무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의견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피력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중간에 조정 권고안이라고 해서 조정 권고 결정이 나오거나, 즉 과거 처분, 위법한 처분 취소하는 내용으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행정처에서 다시 재처분을 하거든요. 이 해당 과거 처분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툴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일단 의견서부터 제출하라라고 한 거는, 지금 이런 사안을 보고 애시당초 처분이 잘못됐으면 이제 처분을 다시 경정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행정청의 어떤 그 의견, 그래서 이제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 사안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행정 사건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형사 사건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지만, 형사 사건 내용이 사실관계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의견서 제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사안이시거든요. 네, 그럼 혹시 그리고 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예, 그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법인 대표나 그다음에 네. 이걸로 연관된 직원분이 저희가 혹시 2차 피해가 나오진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제재부과금을 못 내고, 저희가 어차피 이걸 내도 회사는 타산하고, 뭐 못 내도 어차피 저희한테 불이익이 혹시 있진 않은지도 걱정되긴 해요. 아, 이게 당연히 이제 내지 못하시면은 이제 이런 저런 불이익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지금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뭐 영업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별도의 어떤 징벌적 처분이 또 별도로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제재가. 근데 저희 네. 회사가 법인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대표가 그럼 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받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표이사이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예, 네. 법인한테 부과가 됐다라고 해도 그 대표이사 개인 혹시 그 법인 기관이랑 네. 별도로 개인한테도 어떤 제지가 있냐 그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법인 자체의 제지가 가는 것이긴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 본인한테는 그 개인이랑 법인은 어쨌든 기관과 자연인이기 때문에 네.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한테는 직접적 제지가 안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법인의 제지가 가면 사실상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사안이셔서요.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럼 혹시 법인 파산을 하면은 이 대대금도 들어가나요? 회생 절차에 그 회생하거나 예, 파산할 때 죄송한데 안 들렸는데 아. 예. 저희가 만약에 이 예, 법인이 회생 네.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 네. 신청을 했을 때 예. 이 대대금도 포함돼서 신청이 되는 건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재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내용을 네.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여쭤보지도 못하고. 네. 네, 상담자님 어떻게 궁금하신 점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행정청에서 이제 재처분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네. 행정소송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대표이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도 좀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좀 이게 행정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네. 행정에는 또 집행부정지 원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되면 사실 조금 막 그냥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형사소송하고 또 좀 다르게 검찰에서 다툴 수 있는 뭐 아니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이런 거 없이 행정청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처분이 그냥 쭉 연결돼서 빨리빨리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척기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척기간하고 행정소송에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상담자님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 딱 좀 말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심판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통상 의무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은 바로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재결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한 6, 70일 정도. 그래서 그런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행정심판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소로 넘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통상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처분의 그 위법성을 입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상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소송 끝까지 판결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요. 중간에 조정권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수행자가 이제 그냥 재처분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좀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하셔서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법인의 양벌 규정을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능력은 없는데 형벌 능력이 예외적으로 양벌 규정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예를 들어 행위한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약간 그 양벌 규정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문에 몇 개 정해진 것들이 있어서 규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너무 고민하실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절차 진행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이제 네. 보면 행정소송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청의 상대방 소송 수행자가 대부분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법률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상대편의 소송 수행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법률 대리인을 이렇게 선임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저 사실 민사소송은 좀 나홀로 소송을 좀 권해드릴 때도 있지만 행정소송은 나홀로 소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
그 사실 행정소송은 제가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를 많이 보진 아, 못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을 수행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홀로 소송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네네. 네, 행정청의 그래서, 재량이 네, 워낙에 폭넓게 네, 유지됐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상담자님께서 하시게 네. 된다면 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는 게 낫겠죠. 아, 네.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일단 지금 단계에서 의견서부터 좀 관련해서 증거를 좀 잘 정리해서 내주시는 거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네. 사실은 좀 행정소송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담자님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최근 퇴사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요. 그런데 갑작스레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고 지금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흔쾌히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2주 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서장에게 말했더니 새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에 저는 부서장에게 2주간 성실하게 일하고 인수인계도 꼼꼼하게 하겠다고 호소도 해봤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경우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2주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아, 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근로기준법 조문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근로기준법 7조와 20조가 지금 네. 관련되는 조문입니다. 예,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하면 강제 근로는 금지가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항같이 근로자가 2주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는 이제 이를 근로를 강제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고 또 이렇게 근로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근로자가 2주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군요. 모든 직원들이 퇴사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해당 규정이 법적으로는 좀 효력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네. 법적 효력 자체가 없냐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제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퇴사 2개월 전 통보한 규정에 서명을 하도록 해서 규정 자체 효력이 있지만 이걸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강제한다거나 할 수도 없고 또 근로를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상 효과는 좀 없다라고 네.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다면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금액이 아예 없을까요?
네. 지금 사안의 경우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2주 뒤에 퇴사해서 더는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 이제 이거를 이제 입증해서 손해를 청구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 이 손해는 단순한 업무 공백으로는 되지 않고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네. 금전적 손해가 지금 이제 근로자 한 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금전적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그냥 영업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그 근로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냥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또 이 회사를 오래 다녔느냐,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가 상당히 또 좀 중요할 것 같네요. 회사 측에서 좀 계속해서 퇴사 처리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을 해야 되는 날까지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상담자님께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우선 예. 1차적으로는 회사랑 예. 잘 얘기해서 좀 협의를 해보시는 과정이 네.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런 사정을 말을 해서 네. 내가 좀 이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조금만 늦춰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협의를 추가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했었던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럴 땐 네. 결국 증거재판주니까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떤 좀 증거들 상담자께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은 예. 지금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네. 주장을 통상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업무 공백으로 인해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인수인계표 같은 것들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중대한 업무가 있다면 이걸 함께 처리하는 상사나 동료에게 지금 퇴사했을 때 대비해서 해당 업무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이런저런 준비를 미리 잘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표가 사실 법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나 상사의 사실 확인서나 혹은 아니면 녹취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다퉈졌을 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사 처리를 좀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 좀 입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네. 많은 지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맞아요. 궁금해하는 내용 중 네네네.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근무를 계속 하게 할 어떤 아무런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상담자님은 그냥 바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네.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통보를 네. 하고. 네. 통보하고 얼마까지 더 다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상은 이제 네.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좀 다녀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네네네. 동의를 받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긴 한데 가사 근로자가 여기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네.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어떤 제지나 아니면 일을 근무 안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손해를 청구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처리가 좀 불발이 돼서 새로운 회사에 만약에 입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 반대 상황인데 입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회사 측한테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새로운 회사 못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네, 만한 그렇죠. 내용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도 지금 네. 더 이상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것 자체로 인해서 어떤 네네. 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퇴사 처리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회사에 가지 못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입사가 거부되는 경우라면은 이에 대한 책임을 그 기존 회사한테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사실상 이거를 이제 충분히 안 나가고서는 다른 새로운 회사를 갈 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입사를 하라고 했다가 이제 확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그런 판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 회사가 새로운 회사한테 좀 입사하는 거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만약에 못
가는 경우면 위자료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소송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취지로 본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네. 뭐 소를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인정되진 않을 것 같다. 입증이 좀 쉽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직을 좀 앞두고 원활한 퇴사 절차를 밟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실 좀 상담자한테 뭔가 추가로 딱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런 사안이 심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네네. 되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도 회사 측이랑 잘 얘기해서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어차피 그만두고 나가시는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랑도 잘 얘기해보시고 이렇게 좀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주재원 생활을 한 지는 벌써 3년 정도 됐고 1년에 한 번 휴가 때 한국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외아들이다 보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평소 두 분이서만 외롭게 보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도 큽니다. 근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용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담당 의사가 간단히 시술하면 된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시술을 했는데요. 끝나고 보니 갑자기 위를 50% 절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출혈이 심해서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복 후 배상 책임 보험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거절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영상도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CCTV의 경우 사전에 환자가 동의를 해야 촬영을 한다고 하더군요. 병원 측에서는 부모님께 시술 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CCTV 촬영이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부모님 주변인들이 이런 일은 고소를 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제법 큰 2차 병원이다 보니 괜히 고소해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내막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병원에 찾아가 자초지정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런 경우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좀 사연인데요. 저희 위절제 수술 받았다가 또 돌아가신 고 신해철 가수님이 좀 생각나는 사안이기도 한데 부모님과 떨어져 계시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사연처럼 처음에는 간단한 시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시술에 들어가니까 수술이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좀 많나요? 네, 이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시술과 수술의 차이부터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시술은 몸에 절단이나 절개 없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고 네. 수술은 몸에 절단 또는 절개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네. 통상 실무에서 이 둘은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술이 된 경우 그런 네. 경우는 딱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의료사고에 좀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의료사고 기준이라는 게 좀 있나요? 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또 네. 그리고 환자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 의료행위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안처럼 시술로 알았는데 도중에 갑자기 수술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환자로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또 동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환자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에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한때 좀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의무화가 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우선 맞나요, 이게? 네, 이게 지금 해당 조문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됐고 네, 중요한 네, 네. 조문인데요. 네. 의료법 제38조의 2입니다. 이 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촬영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아니면 생명 구하기 위한 적극적 초지가 필요한 그런 위험한 높은 수술 경우에는 의료인은 그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 환자의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병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전신이나 수면 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에 촬영 요청 안내문을 병원에 게시를 하긴 하는데 또 의료진이 이걸 환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걸 또 의무로 하진 않아서 그래서 병원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로 많이 이어집니다. 네. 아,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촬영을 안 해도 된다. 네. 이 상황은 상당히 좀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가 병원 상대로 좀 소송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증거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사실 판례에서 여기까지 확립된 판례 원리에 의하면 예. 설명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사가 이 설명 의무를 굉장히 중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대로 안 했으면 굉장히 이에 따른 손해를 당연히 배상하게 되는데요. 이 설명 의무 관련해서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보존해서 해야 할 그 직무 수행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의사 측의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의사한테 입증 책임을 묻니다. 그래서 환자 측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의사가 자신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 의무 불이행 문제를 조금 삼았으면 좋을 것 같다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상담님께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된 빌라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약한 건 그러려니 하는데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발생하더라고요. 7월이었고 바로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곰팡이가 피어서 다시 연락을 하니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가 또 오면 물이 또 셀 것 같으니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자 장마 끝나고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비가 오니 바로 누수가 발생했고 제 물건과 옷가지들이 젖었습니다. 세탁 비용만 수십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누수를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오셔서 보고만 갔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월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만료는 내년 3월인데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해지를 했으니 5개월치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월세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야말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또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우선 사연에서 언급된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는 게 좀 무엇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서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또 임대차 기간 중 주택 사용 수익할 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건물에 누수가 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누수에 대한 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임대인의 의무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연의 임대인처럼 도배하고 장판만 새로 해준다고 이걸 수선 의무로 이행했다고 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이렇게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 예.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인정이 되고 네. 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도배 장판만으로는 지금 누수 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수선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자께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좀 지키지 않았으니까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니까 만료 때까지 월세하고 부동산 수수료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이라는 어떤 귀책 사유가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부동산 수수료나 또 계약 기간 만료까지 월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상담자께서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이런 부분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명도를 해준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보증금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임대차 이자나 보증금 뭐 이런 판- 지연손해금 받아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돌려줄 때까지 당연히 이자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누수로 인해서 세탁 비용 등의 좀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무에서 누수 사건이 굉장히 그쵸. 힘든 사건인데요. 왜냐면은 네. 그 손해가 생각보다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막상 손해배상액을 금액으로 산정하면 또 크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소송인데요. 이 손해 입은 부분 관련해서 누수 발생시킨 원인이 만약에 윗집 혹은 이제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인한 누수인지 이 부분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그 윗집 자체라면은 전유 부분에 대하면 그 윗집에 대해서 가능하고 공용 부분이 그 원인이라면 입주자 협의에 대해서 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좀 활용하는 법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분쟁위원회를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관련 계약 관련해서는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그 잘 중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딱 조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 실무에서 지금 누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 한데요. 관련 증거 잘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